부자가 될 운명이나 영화를 누릴 팔자가 따로 존재할 리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제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지 의심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오늘은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에 담겨있는 가난의 패러다임을 끊어내는 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꿈꿔보신 분들이라면 경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뜻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래저래 막 과정 자체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봉은 내가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일일 겁니다. 이 세입자를 이사시키는 과정을 명도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집에 거주한다는 건 사실 그 자체로 굉장한 위력을 갖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곤혹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그 집은 이제 비로소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성공도 똑같습니다. 뇌에 있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신념이 들어가 살아야 그 삶도 이제 비로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뇌에 있는 이 기존 세입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몸무게,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양육 방식, 나는 절대 연봉 1억을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 이 믿음들이 잠재의식이라는 집에 뿌리내린 끝에 현재의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탄생한 거고 여러분을 둘러싼 현실이 재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은 이 강력한 믿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욕구 혹은 욕망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소위 소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여기에는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원래 있던 강력한 믿음을 쫓아낼 생각도 없고 사실 이게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원을 실현시킬 생각조차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부유한 삶을 산다는 소원이라는 가면을 쓴 새로운 신념을 딱 끌고 들어오는 순간 기존에 살고 있는 이 강력한 믿음은 즉시 자기만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새 신념은 옳지 않다고 여러분과 맞지 않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 들 겁니다. 마치 텃세 부리듯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이 강력한 믿음은 그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라는 한계 바리케이트를 양옆과 위아래에 막 딱 세워놓고 여러분이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분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쳐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하루아침에 완력으로 막 끌어내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뚝심 있게 새로운 신념을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셔야 해요. 원하는 걸 100번씩 쓰고 읽고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다 이 밀어붙이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밀어내기 작업 자체가 너무 길고 지친다면서 이런 말들로 합리화를 하십니다. 사람은 타고난 팔자나 운명 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원래 돈복 재물운이 없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쉬운 탈출구는 인생은 원래 정해진 대로 간다는 식의 태도일 거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결정론에 의지하십니다. 사실상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으면서 바라는 게 짠 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투영된 건데요. 사실 저도 그 마음 100%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뭘 안 해도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다 알아요. 저자는 이런 인생 결정론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발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음에도 배가 다가와 자신을 데려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꼴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언젠가 운명처럼 어떤 계기가 벼랑간 확 찾아와서 인생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살면서 한 번, 두 번씩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만나서 미친 듯이 휘둘리면 이제 너무나도 쉽게 난 진짜 뭘 해도 잘 안 된다고 단정 짓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무렵에는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늦은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후퇴하고 스스로가 지은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오래된 명작이죠.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죄수들은 삶에 대한 아무런 에너지도 없이 자유를 향한 꿈도 사라진 채로 살아가거든요. 심지어 석방된 죄수조차 안락했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요. 이 죄수들에게 바깥이라는 우주는 그냥 두려운 곳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밥 프록터는 오래된 믿음의 한계 안에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도 이 죄수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적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도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인생은 망한 거고 막 나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만족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신적 감옥은 인간의 고유 본능, 즉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을 막 억누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거든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해 더 많은 부를 원하는 건 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할 용기는 없기에 모든 책임을 외부의 힘, 즉 숙명에 맡기고서 또다시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순서를 밟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건지, 이 악순환을 왜 깨지 못하는 건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이 말은 새로운 신념을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지 의심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부자가 될 운명이나 영화를 누릴 팔자가 따로 존재할 리가 있겠는가?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니다. 부를 얻고 유지하고 키우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가령 제가 하는 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심으로 상상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사 미리 정해져 있다고? 뭐가 더 합리적인가요? 인간사 미리 정해져 있다는 근거는 사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누군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지금 당장 주변 어디를 봐도 널려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상상한 그 집에서 누군가가 상상한 기계로 제가 상상하고 직접 겪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까요.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근거로 내세워도 인간사가 정해져 있다는 논리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하죠. 부가 거저 주어졌을 때 부를 운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헛되이 탕진하기 쉽다. 부를 일구는 마음은 절대 상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사람들이 부를 잘 갖고 간다면 그건 단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얻으려면 먼저 부유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운 다음 긍정적인 에너지로 좋은 것들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습할수록 운은 좋아진다. 방금 제가 연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사고 회로를 긍정적으로 다시 잡는 데에는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연습을 계속해야죠. 운전하는 법을 배울 때도 운전 연습을 하고요. 뭐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잠재의식의 소프트웨어를 새로 까는 데에는 연습 없이 그냥 다짐만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짐만 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93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다짐하고 실제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살펴본 연구였어요. 그걸 할 거야 라고 다짐한 사람들의 경우 25%가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경우 절반인 50%가 변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경우 60%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행 상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구체적인 일시를 정한 사람들의 경우 95%가 변했어요. 이 연구는 책임을 지는 것이 실천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뱉어놓은 말을 지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목표 달성을 믿어줄 그 사람을 찾아 그 그룹의 일원이 되어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는 그룹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신념으로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면 막 비웃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바프록터의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직장인들은 좋거나 대개는 나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간의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급기야는 같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대화조차 어려울 정도가 된다. 이런 유대를 깨고 홀로 서기를 한다는 건 단지 겁나는 수준을 넘어서 무리를 떠난 양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노는 물이 중요하다. 끼리끼리 논다. 여러분이 스스로 신념을 바꾸기 위해 정말 모든 노력을 하더라도 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꾸 의지를 잃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바꾸라는 말은 직장을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려는 그 길에 경험도 없는 사람의 오지랖이나 방해가 치고 들어오면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여러분의 그 신념에 어떠한 스크래치도 나지 않게 여러분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부의 그릇이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 넣어야죠. 사회생활엔 재미있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동료들이 회사를 비롯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그 자리에 최고 성과자들이 끼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세요. 어딘가 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그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오직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인드셋의 전염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분리함으로써 자신이 갈고 닦은 마인드셋을 보호하죠.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누군가가 상상한 건물, 누군가가 상상한 기술, 누군가가 상상한 기적 같은 일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상상으로는 만들지 못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이루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을 상상하세요. 이게 신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이 신념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시켰다면 이제 움직이세요. 막 행동해야지, 실천해야지 이렇게 결연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신념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가 뭘 하지 않고는 괴로워서 정말 누가 뜯어 말려도 하게 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건요. 헌신해야죠. 딱 한 번 헌신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막상 그땐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사람이 진짜 이상한 게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무임승차권이나 자유이용권을 손에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타고난 승자도 없지만 또 타고난 패자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하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보통 하기 전에 두렵거든요. 온갖 리스크가 다 생각나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20년, 30년, 길게는 60년 넘게 여러분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해온 운전자와도 같은 오래된 그 낡은 신념을 압도할 만큼 강해지십시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해요. 믿는 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현실성 없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바로 그런 인식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감만 보고 저 사람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거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큰 부자를 보며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바프록터의 부의 원리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목표가 왜 비현실적이어야 하는지,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살면서 마라톤 완주 한 번은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퇴근 후 집 근처 운동장이나 하천을 따라 나 있는 조깅 코스 같은 곳들을 돌면서 가벼운 연습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와, 막상 해보니까 기분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점점 더 그 연습 강도를 올려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마라톤 나가도 되겠는데 하는 포인트가 느껴지고 접수도 하고 당일날 벅찬 마음으로 출발선 앞에 서실 겁니다. 중간쯤 가서 극한의 고통이 찾아와서 거의 멈출 뻔하는 순간도 있으시겠지만 머지않아 곧 러너스 하이, 그러니까 30분 이상 뛰게 되면 오히려 다리와 팔이 가벼워지고 리듬감이 느껴지면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상태로 접어든다는 걸 그간의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끝내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한 여러분은 가족, 지인들과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평생을 자랑스러워할 인증샷을 찍으실 거고요. 결과를 이뤄낸 거죠. 이제 여기서 인과관계를 좀 따져볼까요? 많은 분들이 마라톤 연습이 원인이고 완주가 결과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원인이고 연습이 결과인 거고요. 완주는 수많은 결과들이 모여 이뤄낸 결승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앞선 의지가 없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인과관계는 무시하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많은 식의 삶을 이어가시죠. 그런데 이제부턴 좀 달라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해내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부를 얻고 싶다면 진짜 부유해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부터 다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인드의 힘은 진짜 엄청나거든요. 우리 마인드는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게 있으면 진짜 죽어라 붙들고 늘어져서 끝내 눈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망상 활성화 체계까지 들어가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저의 경험, 그리고 성공한 수많은 저자들의 경험들이 직접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현실로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게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완주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밥프록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항상 인간의 잠재력에 흥미를 느낀다. 겉으로 보아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상상 불가한 역경을 거쳐 실로 엄청난 업적을 달성한다. 끔찍한 비극을 겪고도 탁월한 능력과 자신감을 겸비한 인물로 거듭난다. 여기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 삶에서 제가 조연이라면 그건 좀 웃기잖아요. 저 사람 삶에서 저 사람이 주연인 것처럼 적어도 진짜 최소 내 삶에서는 내가 주연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단순히 내 삶에서 내가 주연만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히는 감독, 그러니까 연출이어야죠. 제 삶에서 저는 연출하는 감독이자 주연 배우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과거에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내 삶에서 내 세계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주연을 내줘요. 그리고 조연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제가 깨달은 건요,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의 생각도 저와 정확히 같아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즉, 현재의 시간을 멍한 눈으로 돈과 바꾸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이다. 이들에게 일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죄다 공통적으로 일을 즐긴다고 하는 게 뭔지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은퇴라는 단어를 거의 입에 올리지 않거든요. 반면에 평생 즐겁지도 않고 아무 열정도 없는 일만 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 하시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일을 그만두기 위해 저축한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목적은 영원한 휴식이 아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일은 내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발상은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 돈을 비축하기 위해 지금 살고 싶은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논리다. 발상 자체가 미래에 찾아올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 칭칭 쌓여 있는 것이다. 당신은 돈과 에너지를 그냥 비축하지 말고 훨씬 좋은 용도에 써야 한다.
당신이 나이가 들고 건강이 시들해져도 지속적으로 평생 돈이 나올 소득원을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워렌 버핏이 10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 지금도 매일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거죠. 미국에 사는 이 90대 할아버지는 그냥 지금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계속했더니 부자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휘파람을 불고 그러면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워렌 버핏에 바로 이어서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저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월요병 없어요. 주말에 일 걱정이나 스트레스 없습니다. 일이요? 직장에서 정말 최악으로 바빴을 때보다 지금이 더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미친 듯이 정말 아무리 바빠도 행복하다고 하는 말은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는 이거 좀 허세인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을 매일 하고요. 매일 잠들기 전 행복함과 만족감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평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평균의 삶이라는 정의에 갇혀서 적당한 소속감을 안겨주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평균이 내가 즐겁고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저자는 평균의 삶에 빠진 이들은 자신같이 평균적인 소시민의 팔자에 불하는 건 애초에 없는 일로 간주한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평균의 삶에 안주하는 태도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만드는데 진짜 최악으로 치명적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간단하게 인수분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획득 가능성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자신이 충분히 획득할 만한 걸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제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아가는 거죠. 돈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목표를 내가 매달 버는 정도를 감안하면 올해 이 정도는 모을 수 있겠다. 다음 달에 자동차 할부가 끝나니까 올해 이 정도 저축할 수 있고 이 정도 금액을 모을 수 있겠다로 잡고 그걸 달성했다며 매년 만족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건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고요. 다 가짜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 그건 스케줄인 거예요. 매달 50만 원씩 모아서 12달 후에 600만 원을 모으는 건 목표 달성이 아니라 스케줄 이행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계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가정해 보신다면 어떤 목표를 잡으실 건가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목표입니다. 금액을 얼마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부귀영화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단했다면 자신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볼 게 아니라 일단 출발선에 서고 결승선에 다다를 결심을 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동등한 수준의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부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권리고요. 이 권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원래부터 여러분 것이었던 것처럼 풍족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꽤 많은 실패들을 하셨나요? 오히려 좋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남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감만 보고 저 사람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거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큰 부자를 보며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와 하등 관계가 없으니까요. 저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못났다는 인식은 터무니없다. 당신은 세상 누구와도 동등하고 또 세상 모두가 당신과 동등하다. 성공이나 부는 동나는 법이 없다. 모두에게 돌아가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친다. 이는 모두에게 같은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현실성 없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요. 네, 바로 그런 인식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창조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어떠한 생각의 진전 없이 오직 시간을 돈과 바꾸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작 시간당 10,000원, 20,000원, 30,000원의 가치로 매겨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감히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그릇이라는 말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돈그릇이 도대체 뭐냐? 이걸 키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키우는 거냐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강한 믿음과 신념의 크기, 이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부의 크기인 겁니다. 아이들에게 영민하고 재능이 있다는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반면 느리고 똑똑하지도 않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은 또 그 말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러분, 잠재력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견해는 여러분이 어린 시절 받아들인 모든 경험들과 스토리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잠재의식은 뭐든 계속 그 방향으로 믿어버립니다. 이제 더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남들에게 말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할 만한 목표를 잡아보십시오.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생각을 거부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내리는 명령에 오직 하나의 대답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이 방황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표를 계속 들려주세요. 사회 시스템에서도 다수가 한 목소리로 외치면 변화가 이루어지듯이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나라는 사람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결정해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아직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에너지 쏟을 곳을 신중히 선별하세요. 일을 너무 많이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아무 의미 없는 소위 농담 따먹기를 하루 한두 시간씩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느껴지신다면 그때야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에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관계자는 딱 한 명, 여러분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말 그대로 사랑하고 소중한 가족이지 가족이 여러분 삶을 설계하는 관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여러분 인생을 설계할 권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딱 한 가지가 따라올 겁니다. 바로 책임이죠.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남의 목소리나 팔자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답을 그저 그런 비슷한 오지선다형에서 찾지 마시고요. 서술형으로 완전히 새롭게 써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잠재력, 포텐을 터뜨리십시오. 여러분이 이 작업에 집중하고 진지할수록 그 이미지는 더 빨리 실현될 거예요. 밥 프록터는 이 작업을 적어도 30일간 하라고 합니다. 30일 동안 계속해서 이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그냥 자동으로 스위치 켜듯이 딱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소재, 오늘은 밥 프록터 부의 원리를 통해 전하는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진짜 원리에 대해서 낱낱이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 그 장면은 반드시 여러분 눈앞에 오고야 맙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수십 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고 너무 매력적인 발상이어서 그 당시 정말 너도 나도 다 흥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풍적인 인기는 차츰 사그라들었고 마치 유행이 지난 것처럼 이 법칙이 반짝 도피처로 사용된 감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체감상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저 철진한 트렌드 정도로 생각하면서 평소랑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법칙의 진짜 무서운 면모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네, 여러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가 좋고 나쁘다는 건 필터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사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망상 활성화 체계, 즉 라스로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뇌과학적 관점이 아닌 밥 프록터가 제시하는 에너지, 파동, 주파수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측한 것들을 실제로 겪었던 순간들은 무수히 많으셨을 거고요.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고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간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여러분은 예상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하루를 살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꼰다 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냐는 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꼬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꼬지 않으려면 이걸 이해하고 잘 조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자도 이 부분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당신이 끌어들인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책임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거나 기꺼이 받아들이는 분들도 사실 잘 없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무슨 약간 마법 혹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어떤 힘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펼쳐졌던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을 끌어들였다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짜증도 나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외면하고 결국 운명이나 남을 탓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로 가게 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끌어당기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세상을 이루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세상, 현재의 여러분 상태값과는 아무 상관없이 미래 역시 바뀐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말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냥 다 에너지거든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 테이블 전부 사실 다 에너지예요. 원자가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끝없이 돌고 있는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밥 프록터가 이 말을 하는데요, 이걸 이해하시는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이란 에너지는 시동을 건다. 그러고는 당신이라는 에너지와 비슷한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끌어들인다.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자석임이 틀림없다 라고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매사 긍정적이고 주관이 확실하고 구김이 없는 인물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한 명쯤은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은 아마 함부로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사람만의 아우라를 확실히 풍기죠. 그리고 매사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에너지를 모으고 무리를 형성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속마음이라도 그냥 나 혼자 하는 생각이니까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도 가려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도덕관념이 없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거 나쁜 거 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잠재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걸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상상,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안 좋은 상상, 이런 건 잠재의식의 업무 분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잠재의식에게 맡기기 전에 먼저 걸러줘야 돼요. 결국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좋은 결과만큼이나 나쁜 결과도 진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의견도 없이 단지 여러분이 집중한 것을 여러분 눈앞에 가져다 놓을 뿐이죠. 네, 여러분. 그리고 부의 원리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집중하시다 보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해답과 방안들을 막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 일관되고 강력할수록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대출금 상환, 생활비 걱정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는 수준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양쪽으로 어느 쪽이든 다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플러스 방향으로만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현재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과정인데요. 어렵지도 않아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내 소득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저자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뇌리에 스치는 답을 바로 적어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실을 합리화하는 보기 좋은 그 답 말고요. 진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적힌 바로 그 답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생각과 신념들이거든요. 그 생각과 신념으로 여러분이 직접 끌어들인 여러분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재미있는 결과가 벌어지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스스로 적은 답을 보시면서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아니 심지어 싫어하는 것들인데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원치 않았던 현실인 거죠. 일단 한 걸음 물러나서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온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라는 상태값을 여러분이 끌어당겨서 만들어냈다는 건 미래라는 여러분의 상태값도 마찬가지로 끌어당겨서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상태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신념을 갈아 끼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1부와 2부 그리고 오늘 3부까지 3일에 걸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밥 프록터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체 왜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이가 자신의 현재 결과를 대면하는 이 첫 단계에서 주저앉아 버린다. 현재 자신의 삶이 본인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속상하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아니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만하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그런데 마주한 현실은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아니고 그 책임을 결국 나한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괴롭고 속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 사이에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니까요.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불을 향해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치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오랜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이미 이렇게 배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별다른 진전이 없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변에 부정적인 것들을 전파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세요. 부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시면서 짐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고립되십시오. 그게 오히려 상황을 완전히 180도, 그러니까 완전 최악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반전시켜 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셀프 고립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리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사실을 잊은 적이 없으며 긍정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음에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달릴 준비가 되셨다고 해도 결승선이 없으면 준비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결승선을 그렸어도 그린 건지 안 그린 건지 형태가 모호하면 그건 안 그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디테일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이건 그냥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조건 그려내야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정말 뭐라도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내지 않으면 진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뭘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경제적으로 하나도 여유로워지지 않는 상황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밥 프록터의 방법론을 통해서 3부에 걸쳐 여러분의 마인드를 완전히 갈아 끼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30부를 찍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최대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중 정말 단 한 분이라도 더 저의 경험을 갈아 넣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혹은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실 정도로 기쁜 그런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저는 정말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 2부를 통해 가진 부정적인 생각들을 뽑아내고 원대한 목표까지 장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찾아올 수많은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인드 세팅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남은 건 정말 하나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잠재력이 밑에서 든든하게 다 받쳐줄 거라고 믿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여러분을 마치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 스스로 회상하는 것처럼 과거형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2025년까지 정말 좋은 가치와 품질을 제공해서 하루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했었지. 사람들이 만족하는 걸 보고 지금도 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긍정형으로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2024년 3월까지 빚 4천만 원을 다 갚았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긍정형이 아니에요. 빚에 집중하게 되는 거니까요.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그 집도 상상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집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살아보고 싶은 집이랑은 달라요. 사는 건 소유하지 않고도 임차로도 살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상상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구경을 시켜주는 것처럼 자세히 상상해 보세요. 할 수 있다면 직접 다녀오셔도 좋고요. 구글링으로 이미지를 찾으셔도 됩니다. 진열장 안, 머그컵 하나까지 세세하게 상상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모습도 상상해 보세요. 컴퓨터 화면엔 어떤 자료가 띄워져 있는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고객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즈음 가족들과는 어디서 어떤 저녁 식사를 할 것인지 진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완성된 하루를 그려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작업에 집중하고 진지할수록 그 이미지는 더 빨리 실현될 거예요. 밥 프록터는 이 작업을 적어도 30일간 하라고 합니다. 30일 동안 계속해서 이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그냥 자동으로 스위치 켜듯이 딱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무엇보다 이 부분을 당부합니다. 과정은 당신의 바람이나 예상보다 더딜 수 있지만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당신은 삶의 변화를 느끼고 불을 끌어당기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를 온몸으로 체감한 내가 그것을 보장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도 여러분을 보고 배울 겁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의 공동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의 질은 오로지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저자와 제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삶의 질은 오로지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저자는 말하죠. 형편없는 생각에 빠진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그러니 생각을 수정하는 과정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는 나를 평생 배워야 하는 학생으로 여긴다 라고요. 인생에 정통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을 배우는 학생인데 늦은 게 어딨어요. 다만 이 마라톤에 결승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결승선을 정말 뚜렷하게 그려 놓으셨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간에 넘어진다거나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결승선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어렸을 때처럼 넘어지면 손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줄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지겹도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시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인 스스로를 왜 그렇게 다그치시나요?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는 성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아상은 평생에 걸쳐 형성되고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거든요.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유일하고 고유한 개인이다. 당신의 가치는 남들과의 비교로 정해질 수 없다.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 당신은 값을 매길 수도 비할 데도 없는 존재다. 어떻게 당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의 가치보다 적다고 그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신다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유한 삶을 살겠다는 결의로 모든 것을 걸고 돌아갈 길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십시오. 1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그 무엇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인내는 믿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한다. 목표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고 에너지를 집중하자.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고수하는 방법이고, 이를 고수하다 보면 그 믿음은 실현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높게 왔는지 그 명백한 증거가 당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생각은 미묘한 성질의 원소다. 생각은 1초당 300km의 속도로 이동한다. 소리보다 93만 배나 빠르게 이동하는 셈이다. 우주의 다른 어떤 힘이나 에너지보다 빠르고 거대하다. 오늘은 밥 프록터의 책 불안 무엇인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미리 행동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 진짜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도대체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알아볼 겁니다. 일단 새해를 맞았으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뭔가 굉장히 오래된 상처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거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걸 먼저 좀 내려놓아 볼까요? 명상가이자 평화운동가인 마이클 베귀스에 따르면요,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지나서 비로소 좋은 일을 그리기까지, 그러니까 외상 후 성장은 3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미 벌어진 그 일을 수용하는 단계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거죠. 그 사건을 내가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그 사건에 휘둘리거나, 초점은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고요. 둘째는 이제 좋은 것들을 거둬들이게 되는 단계예요. 마지막 셋째는 용서입니다. 놓아주는 거죠. 나쁜 일을 계속 반복 재생하는 걸 비로소 멈추는 단계입니다. 그게 작든 크든 사실 크기에 상관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외상은요,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무엇이든, 지금 외상 후 성장의 어느 단계에 속해 있든 결국엔 나아진다는 마음을 일단 품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픔을 곱씹으면서 소위 껴안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무한 반복 재생을 하면요, 그 일이 실제로 또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서는 그 일이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몸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우리 몸은 태어남에서 죽음까지의 그 여정을 함께하는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진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나는 감정이란 걸 느낄 수 있고, 그 감정은 일종의 울림, 그러니까 진동이죠. 주파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똑같이 진동하는, 그러니까 같은 파동의 주파수를 끌어당기고요. 공명한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 그리고 감사라는 마음은요, 사람의 주파수를 무조건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랑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감사하면요, 이때 비로소 사람은 성장할 힘이라는 걸 얻으니까요. 감정에서 내뿜는 주파수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로 바뀌면요, 이제 내 몸도 주변의 사람들도 따라오는 거죠. 이 과정을 일종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이상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준비 단계를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파수부터 딱 제대로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해야 가정이 하는 일이, 소득이 이제 하나 둘씩 맞아 들어가고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세계적인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현실에 대적하는 것으로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뭔가를 바꾸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 모델을 쓸데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싶은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주파수로 살 건지 결정해서요, 인생 바꾸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인드라는 걸 그림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 마인드란 건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인드의 작동 원리에 대해 관심도 없는 겁니다. 관심이 조금 있다고 해도 마인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요. 저자 밥 프록터는 1934년 서먼 플리트 박사가 만든 마인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도 오늘 이 그림을 이렇게 가져와서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신체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 마인드는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이 마인드 영역, 정확히는 잠재의식에 주입시키는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몸은 감각기관들을 통해 보고, 듣고, 향을 맡고, 맛보고, 만지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입하죠. 네, 우리는 바로 이 오감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 오감의 특징이 뭔가요?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각, 평판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는 감각에 들어오는 외부 정보, 여기에만 의존해 살다 보면 애초에 우리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으로 쓰여야지, 이것 때문에 내부 세계가 지배당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내부 세계는 도대체 뭔지 한번 볼까요? 저자에 따르면 의식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을 보면요, 지적 요소는 6가지가 있어요. 밥 프록터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상을 실현하려면 이 6가지 지적 요소를 다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점, 의지, 상상, 기억, 직감, 판단, 이렇게 6가지예요. 이 6가지 지적 요소는 중요한 부분들이랑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하와이 대저택 대작 시리즈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지적 요소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 반응하죠. 자극, 반응.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렌즈인 거예요, 관점은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지니는 관점이 곧 현실인 겁니다. 세상은 멋있고 진짜 살만한 곳 이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은 우리가 어렸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놀았던 놀이터일 겁니다. 반면에 세상은 거지 같은 곳,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곳이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에겐 지옥일 거고요. 이렇게 보니 세상은 정말 시뮬레이션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걸 봐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긴 한데요. 이 관점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관점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잠재의식에 반복 주입시켰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툭 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건드려야 하는 거죠. 다만 이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요, 지금까지 A만 보던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B라는 걸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의지 역시 지적 능력이에요. 의지도 관점처럼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에너지거든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두면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의지예요. 의지는 관점을 바꿀 때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를 직접 찾아가서 당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인간을 달에 보낼 우주선을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고요. 그때 브라운 박사가 딱 한 가지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또 다른 지적 능력으로는 상상이 있습니다. 이 상상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의식과 잠재의식, 이 선에 딱 걸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다소 어려워하는 거예요. 의식에서 다뤄지는 의지처럼 생각날 때 딱 상상이 되면 좋은데 잠재의식에 걸쳐 있으니까 떠올리고 싶을 때조차 진심을 다해서 떠올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상상은 정말 필요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의지와 관점을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죠. 긴장을 풀고 연습을 해서 시각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목표를 따라가려는 그 삶을 지속할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지적 능력인 기억, 직감, 판단은요, 그림에서 보면 잠재의식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쪽은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잠재의식의 색이 초록색이면요, 여러분은 그 초록색에 걸맞는 것들을 주로 기억하고 판단하고 직감을 발휘할 겁니다. 잠재의식의 색이 보라색이면 또 그거에 맞는 걸 기억하고 판단하고 직감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상황, 같은 걸 보더라도 누군가는 이걸 기억하고 다른 누군가는 저걸 기억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목표를 두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도요, 그 선택은 다 달라요. 마치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절묘한 순간에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요.
밥 프록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핵심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색으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물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의식처럼 내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도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결국 우리는 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적인 노력으로 잠재의식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물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서 말한 이 6가지 지적 요소가 여러분 목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잠재의식을 물들이는데 가장 필요한 건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연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각화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하는 기초 공사가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00번 말하고 100번 쓰기,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의식, 잠재의식, 몸이 있습니다. 의식은 사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되게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식 속에서 생각이란 걸 해서 이제 그걸 잠재의식에 새기는 거거든요. 몸은 마음, 즉 마인드의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품는 생각은 잠재의식으로 가고 이건 몸으로 곧바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내 몸은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붙잡은 생각, 이미지는요, 반복하면 할수록 잠재의식에 새겨져요. 그렇게 새겨진 그림은 몸으로 표현되고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 실행, 행동은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 정확히는 진동하는 그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에너지에 세상이, 우주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말 간단하게 딱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행동,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라고 부르는 상황, 여건, 이런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고치려면 잘못된 행동과 반응이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이 행동과 반응을 만들어내는 잠재의식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뭘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차려야 해요. 우리는 보통 앞서 살펴본 6가지 지적 요소들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조차 평소에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하라는 내면의 부추김이 막 와도요, 기존에 하던 반응을 중단하고 잠시 멈춤으로써 그 상황을 컨트롤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이걸 사실 의식의 영역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바꾸기 어렵다는 관점도 일단 멈추고 다시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몸이라는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진짜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를 제어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일 건지 거부할 건지 이걸 선택하고 결정할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의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딱 선택하고 결정해서 잠재의식에 뭘 새길 건지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를 딱 관리 감독해서 잠재의식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 이야기들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가 몰려가는 길에는 돈 벌거리가 없습니다. 돈 벌거리는 늘 항상 그 반대쪽에 있죠. 여러분, 사람의 잠재의식은 평생 열려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니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뭔가 녹슬고 낡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셀프 한계이자 셀프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을 외국에 데려가서 가르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그 외국어를 구사하거든요. 잠재의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들려주는 그 정보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요. 여기서 대다수가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저거 당장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정작 목표를 향해 걸음을 내딛지를 않아요.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이거라도 하자 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일단 결심이 서면 그 순간 우리 뇌의 주파수가 변하니까요.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공은 그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크게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되게 결단력이 있거든요. 저자는 우리가 결단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로 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저자의 말에 따르면요. 결단은 다른 가능성을 단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결단이라는 건요.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한 가지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거예요. 저자는 다가올 세상에서 불을 거머쥘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는데요. 첫째,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둘째,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 성공을 한다는 건 어느 날 종착역에 딱 도착하면 그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여행 같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갖가지 정보를 들으며 성공할 방법만 아무리 찾아다닌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믿기 전까지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생각은요, 인간이 지닌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음에는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진짜 강력한, 정말로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진동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발산되고 침투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제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의식적으로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도 계속 그려봐도 다른 생각이 자꾸 침투하니까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츰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괴롭히는 문제들 하나 둘씩 사라지고 제 인생의 진짜 세세한 모든 영역에서 사이즈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열망이 능력을 창조한다는 말로 유명한 레이먼드 홀리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미묘한 성질의 원소다. 우리의 생각은 1초당 300km의 속도로 이동한다. 생각은 소리보다 93만 배나 빠르게 이동하는 셈이다. 우주의 다른 어떤 힘이나 에너지보다 빠르고 거대하다. 마음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배터리이자 이제까지 알려진 원소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네, 여러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할 때 불평을 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화살을 돌리죠. 그렇게 불쾌한 진동을 내뿜습니다. 그런데 탓해도 돼요. 화살을 돌려도 되고 성공을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요? 나 자신입니다. 명확하게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면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으실 거예요.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라고, 목적지에 도착한 내 모습을 제대로 상상하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에너지로, 어떤 감정으로, 태도로 살아가게 될지 지금부터 그대로 한번 먼저 그렇게 해보십시오. 실제로 되면 그렇게 할게. 이러면 그렇게 할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먼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그럼 반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그만하겠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의식을 잘 타일러 보세요. 원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내 과거와 현재가 어떻든 나는 나를 용서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원하는 삶, 그 환경에서 이런 말을 하며 이런 태도로 살아갈 거라고, 진짜 해낼 거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들, 이게 여러분 수입을 만듭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채널에서 2023년에 누적 조회수가 200만 뷰가 넘게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시리즈가 있어요. 바로 바프록터의 부의 확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을 더해 4부작으로 만들었던 하와이 대저택 대작 시리즈입니다. 사실 이 대작 시리즈 중에서요, 당시 굉장히 아깝게 편집되는 바람에 미처 들려드리지 못한 비하인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엑기스만 엮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를 통과해간 2023년, 그리고 제가 2023년 한 해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95%의 마인드셋과 5%의 전략, 이게 진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걸 어렴풋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2023년은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투자든 다이어트든 독서든 인생을 바꾸는 어떤 큰 결단이든 마인드가 없으면 이상하게 찾고 안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투자를 해도 계속 돈을 잃고 제자리만 맴돈다면 일단 마인드를 들여다봤어야 합니다. 네,
변한 사람들, 자신이 변해서 그걸로 자기 인생 결국 바꿔낸 사람들을 보면요, 이 95%의 마인드 세팅을 이루어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인드 대신 패러다임이란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뭔데요? 자동 온도 조절기예요. 사이버네틱스라고도 하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패러다임을 실패, 포기에 맞춰두면요, 우리는 성공을 하고 있다가도 다시 또 내 패러다임에 맞춰서 실패하고 포기하는 그 상태값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 패러다임은 여러분 인생에 새겨진 모든 말과 소리, 본 것, 만진 것의 총체이자 거대한 습관, 여러 세대를 거슬러 내려온 유전자 풀의 집합체, 그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들이 똑똑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똑똑한데 성공,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패러다임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았어도 실패하는 거죠. 성공형 패러다임이 굳건히 자리 잡으면요, 애써 상상의 그림을 막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간혹 성공하신 분들 중에 저도 이만큼 성공할 줄 몰랐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의식이 몰랐던 거고, 저 깊숙한 패러다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해낼 거란 걸 말이죠. 성공의 정도엔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본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여기까지 간다 딱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까지 성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나를 쌓아온 유전자, 습관, 그 모든 환경이 성공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그런 우리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처럼 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계속 나를 끌어내린다면 우리에게는 각고의 노력이 돋보이는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알려주는 좋은 책으로, 강연으로, 오디오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생각이, 마인드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온도를 가리키고 다른 차선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걸 완전히 바꿔서 아예 상태값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기보다 성공이 더 편하고 매일 해내는 먼지 같은 성공, 거기에 드는 에너지, 노력, 성공을 가리키는 모든 선택이 훨씬 편해야 한다. 누워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내 모습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편안해야 나는 바뀐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한 해 이 패러다임의 대전환, 그래서 결과를 바꿔내신 모든 분들 댓글로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꿀까요? C형 목표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C형 목표를 찾기 위해 정말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30년, 40년, 50년 혹은 더 긴 세월 동안 내가 씁쓸하게 보내줬던 특정 장면, 그거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데, 나만이 간직한 그 장면, 그놈의 C형 목표를 찾고 진짜로 그걸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마음에 새기는데 작년 한 해 부단히도 노력하셨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일단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를 가두지 않는 상태, 내 인생의 육하원칙을 지금 내가 100% 정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그거 지금쯤 꺼내오셨나요? 우리 가능성은 이 C형 목표를 가슴에 확실히 담아뒀을 때 그때서야 고개를 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가능성은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눈치채는 순간 찾아오는 게 진짜 자존감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나 되겠다. 이 말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우리는 나 되겠다 라는 진심 어린 나에 대한 확신 아래서 6가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C형 목표를 거침없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관점, 의지, 상상, 직관, 기억, 판단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여러분의 렌즈예요. 같은 A를 봐도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누군가는 처절한 현실에 풀 죽어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렌즈, 이거부터 바뀌는 게 우선이었고, 작년 한 해 우리는 정말 많은 책과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달려오는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애썼죠. 이게 바로 다 관점을 바꾸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의지입니다. 부단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지는 곧 목표에 집중하는 힘, 그 어떤 방해꾼, 방해물이 손짓해도 일단 터놓은 내 길을 가겠다고 믿는
확고한 믿음, 집중.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상상이 있어요. 관점을 바꾸고 의지를 막 불태워도요. 상상으로 내가 먼저 그 장면을 봐야 해요. 안 그러면 목적지가 어딘지 잘 모르고 계속 길을 가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정말 어쩌면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이걸 제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땅바닥에 있는 널빤지는 편하게 밟고 가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놓은 널빤지는 못 건너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요? 그 높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널빤지를 밟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간다는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봐야 합니다. 뭐를요? C형 목표, 그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넷째, 이제 오감을 넘어서 육감이라고 표현되는 직감이 있어요. 노잉이라고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 직감은요,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래서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사람한테 이 직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없고 상상으로 시각화도 안 하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직감이 찾아오지 않아요. 반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잠재의식에 올려 보내주는 이 직감 덕분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 목표에 맞는 것들을 훨씬 쉽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뭔가를 결단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더 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죠. 여러분의 기억력 또한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력은요, 사람인 이상 이걸 단련하면 진짜 압도적인 능력을 장착하게 된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저 또한 책 몰입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이 기억력이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죠. 이 기억력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 의지, 상상, 직감으로 해내는 여러분의 모든 활동, 들어오는 지식, 여러분이 배우고 직접 써본 지혜를 잘 저장하고 이리저리 막 조합을 하거든요.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네요. 여러분, 결국 성공은 이 판단 싸움이에요. 선택, 결단, 판단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각각 의미가 다르겠지만 결국 선택을 잘했을 때, 판단을 잘했을 때, 그리고 결단을 잘했을 때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관점, 의지, 상상, 직감, 기억력은 사실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이 판단력을 위한 거거든요. 이 판단을 거침없이 해 나아가면서 가짓수도 넓혀보고 좁혀보고 맞다는 확신도 해보고 좀 부족하다는 판단에 속도 많이 상해보고 한숨도 쉬어보면서 이 C형 목표의 형체가요, 이제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두려운 것이든 숭배하는 것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형태를 곧장 갖추기 시작한다. 저자도 말해요. 지금 당신의 상태에서 완전히 비논리적인 일, 주변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걸 원해라. 그 시절 내 목표는 얼마나 터무니없었는가. 그런데 어떠한가? 다시 한번 말한다. 위대한 성공은 모두 철저하게 비논리적이다. 스스로 겁을 먹을 수준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네, 여러분.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게 하려면 먼저 이미지를 그려야 해요.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주파수를, 진동을 여러분이 그린 그 그림에 맞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결과로부터 상상하세요. 저자가 한 사례를 소개해 주는데요. 저자는 어릴 적 친구들을 부를 때 늘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너들 오고 있어?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곧바로 바로잡아 주셨죠. 너들이 아니라 너희야. 그런데 저자는 엄마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부르는 말이니까 당연히 너들이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자는 계속 너들이란 단어를 썼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계속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누군가가 너희 오고 있어? 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도 너희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자는 이 표현이 처음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들 너희라고 말하는 걸 보고 이제 너희라는 단어를 너무 쓰고 싶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너들이라고 말하는 게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너희 계속 반복하고 내면화하면서 불편해도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결국 장착합니다. 비로소 너희라고 말하는 게 입에 붙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하찮고 다소 우습게 느껴질 수 있는 예시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주파수를 바꾼다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이만한 건 없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화번호는 주파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내면의 주파수는 바로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파수도 여러분 스스로 조절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운? 기적?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반복해서 입에 붙이고 상상으로 보다 보면요. 그 주파수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맞는 게 끌려오는 거고요. 그냥 이거예요. 주파수에 맞춘다는 게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반복 없이는요. 내면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패러다임의 변화도 없고요. 오직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고 이것만 반복하면 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미래입니다. 그냥 미래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라는 미래예요. 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이건 정말 이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사실상 가장 귀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는요. 사실상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를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죠. 이게 뭐 남들 보기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톱질을 죽어라 한다? 목적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톱질 같은 건 의미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땀방울엔 그 사람만의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쏟으면서 평생 살아가지 마세요. 미래는요, 여러분. 어떤 걸 머릿속에서 상상한 사람들이 그걸 현실로 이뤄놓은 것들이 바로 미래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누군가 과거에 상상했던 걸 현실로 이뤄낸 결과물이 바로 미래인 거죠. 그러니 결과로부터 생각하세요. 얼마나 걸릴지, 얼마가 에너지가 들지는 아직은 다 알 수 없고 어쩌면 아예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그런데 해보면 알잖아요.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찍은 그 시점, 몇 년도, 몇 월, 그 시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추진력을 주기 위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았다고 실패했다, 망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그저 그곳에 언젠가는 당연히 도달한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죠. 패러다임을 진짜로 바꿔 끼웠다면 모든 일은 이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는 돈은 여러분만 낼 수 있는 그 색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나 지식, 학벌 이런 걸로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서 풍겨지는 그 분위기, 하겠다는 마음, 진짜 해낼 거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들 이게 여러분 수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만의 그림을 찾으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만의 그림. 이걸 그리는 게 바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만의 영역에서 여러분만의 색으로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욕망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네, 여러분. 오늘도 결국 목이 또 쉬어버렸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의 에너지만 여러분들께 전해질 수 있다면 진짜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그래도 예전에 비해 자기 개발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자기 개발한다 이러면 약간 사회성 없고 특이한 사람 보는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기 개발을요. 하나의 넘어야 할 또는 배워야 할 어떤 과목, 과제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건요. 결승선이 없거든요. 뭘 딱 시작해서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것,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는 것 이거랑 똑같이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게 스스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나는 드디어 나의 자기 개발을 끝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이라는 단어랑
어른이라는 단어를 조합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해요. 성장이라는 단어는 성장기 우리 아이에게만 붙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키가 크는 것만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장하는 어른은 잘 없죠. 그래서 성공도 소수만 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언가를 공부하고 끝내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 가능성만이 완벽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계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를 무슨 반짝하고 끝내는 유행이나 트렌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좋다니까 나도 한번 살짝 해볼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100% 인생 안 바뀝니다. 모든 건 내 인생 내가 바꾼다, 진짜 바꿔내겠다는 그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우리를 통과해서 지나간 202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답답했던 기억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답답했던 이유가 뭘까 하고 돌이켜 보십시오. 답은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더 힘들고 더 답답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했던 지난 2023년,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이제 막 통과한 오늘의 여러분은 2022년의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졌을 거예요. 이제 2024년이라는 시간의 좌표에 올라온 올해 초 2023년이었던 불과 며칠 전보다도 미세하게 나아져 있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그걸 알고 여러분을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해왔고 수고했다. 2024년도 또 그렇게 해 나아가자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한 번의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30배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먼지 같은 성공을 책임질 대저택 서재. 오늘은 밥 프록터의 저서죠. 본 리치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면도날 만큼의 차이가 성공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계는 사실 물론이고요. 성공학에서도 면도날의 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이건 전 세계를 웃고 울렸던 스포츠사의 여러 가지 일화들로 진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100m 달리기 경기에서 8명의 선수가 결승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금메달을 딴 선수는 8명 중 꼴찌로 들어온 선수보다 고작 0.1초 더 빨라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경마대회를 한번 볼까요? 총 상금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에 달하는 상금을 처음으로 돌파한 경주마 암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1947년 한 해에만 약 76만 달러, 우리 돈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금을 벌어들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해 암드 다음 바로 두 번째로 상금을 많이 받은 경주마는 고작 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그쳤고요. 네, 이렇게 상금의 액수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암드가 2위인 말보다 약 10배 정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간의 모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암드의 승률은 두 번째 말보다 딱 4% 정도 높았어요. 두 말이 경주 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 전반의 성과에서 볼 때 큰 차이를 만드는 이 면도날 현상을 유심히 지켜본 저자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막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하고 다른 사람은 이미 시작했다. 한 사람은 거의 과제를 완수했고 다른 사람은 확실히 완수했다. 한 사람은 기회를 보았고 다른 사람은 기회를 잡아 행동으로 옮겼다. 한 사람은 거의 시험에 통과했고 다른 사람은 완벽하게 통과했다. 이들이 거둔 성과의 차이는 100점 중 1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1점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1점의 차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지 말이죠. 역시 명쾌함의 끝판왕 밥 프록터답습니다. 저자는 미식 축구의 예를 들어 제2의 노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요.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를 연고로 하는 유명 미식 축구팀이죠. 그린베이 패커스의 코치 고 빈스 롬바르디는요, 미식 축구에서 면도날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게임은 전반과 후반
마지막 2분에서 승패가 갈린다. 그러니까 이 제2의 노력은 선수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개념인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선수가 달려나가다 상대편 블로킹으로 길이 막혔을 때 한 번 더, 한 번만 더라는 마음으로 상대보다 오히려 더 세게 밀치면서 두 번째 기회를 향해 시도해 본다는 의미예요. 이걸 우리 인생의 성공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심적 태도를 갖춘다면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현재 일주일에 고작 3건의 계약만 성사시킨 영업사원이 있다. 이 사람이 제2의 노력이란 개념을 받아들여 일주일 동안 추가 계약을 한 건만 더 따내기로 결심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주 단위로 보자면 계약 한 건을 더 따내는 것이 중요한 돌파구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력 전체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일주일에 추가 계약 한 건을 더 따낼 경우 40년이면 추가 실적의 합계는 2,000건 이상이 될 것이며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40년 경력에서 무려 10년치의 연봉을 추가로 더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 한 건의 계약, 이게 이 사람이 인류가 될 수 있게 끌어올려주는 면도날 만큼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일어난다면 결코 넘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속 일어난다면 결코 넘어진 게 아닙니다. 올림픽 영웅 밀튼 캠벨의 사례를 볼까요? 캠벨은 스스로 이 면도날의 차이를 깨닫고 결국 금메달을 차지해낸 사람입니다. 그는 철인 10종 경기를 하기 위해 1952년 올림픽에 참가했어요. 그는 뛰어난 기량을 보였죠. 그리고 그는 세계에서 2번째로 뛰어난 선수임을 인정받았어요. 올림픽에서 2위를 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은메달을 목에 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은메달을 딴 많은 선수들이 그렇듯이 캠벨은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 열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바로 제2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도저히 이거보다 더는 못할 것 같고 이거 이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계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매일 그냥 한 번만 더 이걸 해본 겁니다. 다음 올림픽까지 4년간 그냥 매일 한 번만 더 이 마인드로 훈련을 한 거죠. 그 다음 올림픽에서 캠벨은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가 보낸 4년의 세월이 아니에요. 캠벨이 털어놓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는 밥 프록터와 인터뷰하는 내내 고등학교 시절 자신과 경쟁했던 모든 선수들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났고 이건 그냥 객관적인 기록으로 매일 증명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도대체 캠벨은 어떻게 금메달을 딴 걸까요? 캠벨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느 순간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네, 작가 윌리엄 서머셋 멈은 내친김에 면도날이라는 작품까지 썼는데요. 1등이 되고 1등이 되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어져 있는 예리한 선이 강렬하게 표현된 이 작품은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이 영화에는 8명의 주연 배우와 8명의 대역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 말은 주연 배우마다 어렵고 가혹한 씬을 대신해주는 대역 배우가 있다는 뜻이죠. 이 영화를 본 잡지사 라이프는요. 8명의 주연 배우를 찍은 사진을 한 면에 싣고요. 또 다른 한 면에는 8명의 대역 배우를 찍은 사진을 따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쌍의 주연 배우와 대역 배우는요. 서로 많이 닮아 있었어요. 신체적인 부분부터 옷차림, 분위기까지 비슷했죠. 사실 주연 배우와 대역 배우가 가급적 서로를 닮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자는 이걸 주목한 거예요. 매우 비슷한 주연 배우와 대역 배우들을 놓고 보면 한 가지 면에서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진을 찍은 8명의 주연 배우가 받은 출연료의 총 합은 당시로선 놀라운 금액이었는데 무려 48만 9천 달러. 우리 돈 6억 5천만 원에 달했다. 반면 8명의 대역 배우가 받은 출연료의 총 합은 6천 달러. 우리 돈 800만 원이었다. 저자는 이들의 재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보상이 80배가 넘게 차이가 난 점을 주목한 거예요. 이 연기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분야죠. 대역 배우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떤 부분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면도날만큼의 차이, 이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일 볼 수 있거든요. 저자는 말합니다. 면도날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할수록 일상에서 그와 관련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음에 놀라게 된다. 어느 상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서려는 참이다. 이때 판매원이 상냥하게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는 인사를 하면 그곳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될지 생각해보자. 반면 다른 상점에서 판매원이 안 좋은 표정으로 계산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어떨지도 생각해보자.
저자 밥 프록터가 토론토에서 한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정말 화목했지만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점점 기울어가는 추세였던 겁니다. 가게 문을 닫고 다시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저자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가족은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자신감 넘치는 대답들을 내놓았어요. 저자는 이내 눈치챕니다. 이들은 아주 능숙한 정비공들이었고요. 보기 드물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정비소 홍보 그리고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 관련된 질문만 하면 심드렁한 태도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를 하는 동안 뭔가 비관적이고 실망스러운 기운이 이 가족들에게 느껴졌다고 하고요. 이들의 핵심 문제는요. 결국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자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지금부터 수리가 필요한 차들이 정비소에 줄지어 선 모습을 시각화해보세요. 여러분은 늘 수리만 해왔죠? 네, 좋습니다.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면서 내친김에 자동차 내부도 청소기로 청소하고 외부는 물로 닦으면서 유리창에 티끌한 점 없는지 확인하는 모습도 떠올리세요. 당신들의 이런 노고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고객의 모습까지 떠올려 보시고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동차의 기계적인 측면은 아는 게 없으니까 차의 겉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만약 수리를 맡긴 차가 어쩐지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로 돌아오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고객들은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거든요. 이 기초적이고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대략 2주가 지났고 가족 중 아내가 저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기본적인 게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데 진심으로 감탄했다고 해요. 이제는 정비소에 차들이 몰려서 너무 바빠졌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면 대개 배우기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기준인데요.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이 평가하길 미국 전체를 평균으로 놓고 보면요. 읽기 능력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요. 그 후로는 그 실력을 더 이상 갈고 닦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제2의 노력이 없잖아요. 제2의 노력을 하는 극히 일부만이 자기 분야에서 탑 수준에 올라서고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평소 많이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성공한다는 게 막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리그에서 막 최고 중에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는 사람들 몇 명만 남아서 경쟁하는 한산한 리그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한산한 리그에 없는 훨씬 더 재능 있고 위력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요. 그 리그에 없어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해 매일 1시간씩 5년 동안 공부하면요. 매주 40시간씩 45주 동안 공부하는 셈이죠. 이건 거의 1년 내내 공부한 양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1시간만 공부하니까 집중력을 온전히 거기에 다 쏟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접고 1년 동안 완전히 공부에 집중한 거랑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네, 이건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심장이라는 걸 환자에게 이식한 윌리엄 드리브스 박사는요. 수술하기 전에 매번 이 말을 속으로 계속 말했다고 하는데요. 연습하자. 그리고 더 연습하자. 이 원칙을 지키면 실제 수술할 때 수술 과정이 몸에 배서 거의 일상이 될 거니까 연습하자. 네, 여러분, 사과를 한 입만 더 베어 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겁니다. 윌리엄 박사가 인공심장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잖아요. 그럼 세계 최초로 인공심장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로버트 자빅인데요. 의대에 지원을 할 때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3수까지 했는데 계속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냥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는 결국 지방에 있는 한 의대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는 그 전까지 그 누구도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의학적인 개가를 이뤄냈죠. 의대에 떨어질 때마다 그는 그냥 이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한 입만 더 물어보자 라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를 한 입 더 베어 무는 힘, 이거 어디서 나오나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면도날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앞서 올림픽에서 기어이 금메달을 딴 캠벨의 사례에서도 나왔고 정비소를 운영하는 가족들 사례에서도 나왔죠.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내 열망을 얼마나 더 자세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가. 이게 보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밥 프록터는 말해요. 한 번에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30배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여러분이 만약 영업직이라면요. 매일 아침 한두 달 후에 발표해야 할 영업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주 비행사들 훈련하는 거 보면 실제 우주랑 유사한 환경과 상황을 두고 시뮬레이션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미리 겪어보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뭐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저자 밥 프록터는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1시간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울 정도로 성과가 개선된다고 장담합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업계 1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동료들보다 30배 혹은 40배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아니다. 경주마 암드처럼 이 직원들은 아마도 3% 혹은 4% 정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연봉의 차이로 보면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루를 계획해 봤거나 그냥 1시간씩 머릿속으로 연습을 했을 것이다. 무엇을 했든 그 차이는 면도날이 가르는 틈만큼 작았을 것이 분명하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든 여러분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해보십시오. 다만 그냥 확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세요. 이건 제가 제 온라인 클래스인 시간압축 클래스에서 엄청나게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확신의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하던 걸 실제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시뮬레이션 없이 생으로 처음 해보는 사람하고는 퀄리티 자체가 다르게 출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표 지점까지 가는 길에 뭔가 잘 안 풀리고 꼬이고 그럴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 자체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도 더 해봤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걸 할 수밖에 없게 여러분을 조종할 겁니다. 조종한다. 이러면 보통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건 정말 좋은 조종이죠. 어떻게 조종을 하냐면요. 제2의 노력을 하게 조종하고요. 사과를 한 입 더 베어 물게 조종을 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면도날로 그은 듯한 예리한 차이, 그 우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면도날만큼의 차이를 길러내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막 생각하지 않아도요. 나중에 보면 그 차이를 그냥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친 마음, 왠지 모르게 뜻대로 안 돼서 꼬여있는 마음 푸세요. 그냥 어제의 나보다 티끌만한 차이만 두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보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사소한 일상에 유난히 충실하다가 결국엔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말이 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밥 프록터 부의 법칙, 이 책 속에 담긴 정말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안에 다시 깊이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저자 밥 프록터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오늘은요.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성공학에 관심을 갖고 발을 들이게 된 건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고 나서부터였다. 물론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핵심은 이렇다. 먼저 풍요로움을 생각하라. 마음가짐을 잘 단련하면 당장 오늘부터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때부터 날라오는 청구서, 빚에 대한 걱정부터 멈췄다. 그리고 풍요로움만을 생각했다. 내가 부자가 된 상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꾼 뒤 나의 삶은 정말 무섭게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나의 연소득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정확히 1년 뒤 약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거짓말 같다고? 나도 사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엄청난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이었는데 1910년 출간된 월리스 워터즈의 부의 과학이었다. 나는 책을 받아들자마자 읽기 시작했고 읽는 내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한 날부터 내 삶은 또 한 번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원래 나의 삶은 늘 불만으로 가득했다. 몸은 몸대로 좋지 않았고 돈도 물론 없었다. 고등학교를 2달 다니다 중퇴한 것이 나의 최종 학력이었다. 이렇다 보니 변변한 경력조차 없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삐딱했다. 이랬던 나의 인생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뒤에 완전히 바뀐 것이다. 나만큼이나 이 책에서 큰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론다 번이었다. 그녀는 2006년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시크릿을 제작하기도 했는데 내가 부의 과학 애독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나에게 출연을 요청했고 기꺼이 응했다. 시크릿이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후로 이 법칙을 주제로 여러 사람이 책을 썼지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것이다. 제1의 법칙은 따로 있다.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파괴되지도 않으며 그 자체만으로 만물의 근원이자 결과이다. 누구도 이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제1의 법칙과 7가지의 부차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다. 7가지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우주의 7대 주요 법칙, 진동, 끊임없는 변화, 상대성, 양극성, 리듬, 인과, 양성. 이 7가지 법칙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 먼저 진동의 법칙부터 살펴보자. 사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관 속에 있는 시신도 움직인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시신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흙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다. 진동은 지속적이다. 당신 방 안의 벽도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멈춰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진동의 상태를 결정한다. 나와 조화를 이루어 진동하는 것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내가 만약 부정적인 진동 상태라면 좋지 않은 것을, 내가 만약 긍정적인 진동 상태라면 좋은 것을 끌어당긴다. 다음은 끊임없는 변화의 법칙이다. 에너지는 항상 움직이면서 늘 형태를 갖추고 유지하다가 다시 그 형태를 탈피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상대성의 법칙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절대적인 크기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10억의 소득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 앉아서 펜을 들고 20억을 벌 방법을 구상하라. 그때부턴 10억이라는 그 돈이 크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무엇이든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주에는 양극성의 법칙도 있다. 만물에는 두 극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외부가 없다면 내부도 없다는 것이다. 동일하지만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 양극성의 법칙이다. 한편 리듬의 법칙은 우주의 진자 운동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바다의 조수가 밀려왔다가 나가고 낮이 가면 밤이 온다. 우리의 몸도 다르지 않다. 바이오 리듬은 당신의 지성과 감성, 신체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또 인과의 법칙이란 모든 원인의 결과가 있고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이든 그만큼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마지막으로 양성의 법칙이란 모든 씨앗에 잉태 기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땅에 심어둔 씨앗이 싹을 틔워 형태를 이루기까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사람이라면 대략 280일의 잉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은 한결같고 질서정연하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나와 당신은 선택, 능력, 다시 말해 자유의지가 있다.
물론 그 선택에는 책임도 함께 따른다. 실수를 저지르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모르고 저지른 실수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칙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보내준다.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간다는 것이다. 자본과 재산의 소유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그 결과에 따라 일어난다. 결국 우연이든 의도한 것이든 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거나 혹은 유능할지라도 가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같은 원인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게 누구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줄 안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라면 특정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 모두 부자가 되어야 맞다. 물론 이런 개념을 전혀 모르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자각하지 못한 유능함의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행동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잠재의식이 부단히 돕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건 극소수의 이야기다. 그렇다. 부자의 행동 방식은 말 그대로 마법과도 같은 효과를 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막상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제껏 부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다. 생각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았고 결국엔 부정적인 정보가 거부할 틈도 없이 막 잠재의식으로 곧장 흘러 들어온 것이다. 당신이 부정적인 진동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았던 걸까? 그런 식으로 살도록 설계된 패러다임, 즉 우리의 잠재의식에 굳어져 버린 습관들 때문이다. 물론 이 패러다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내재화된 것이다. 하지만 다행인 건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당신의 행동 습관을 통제하고 당신의 삶을 독점적으로 움직여왔던 그 잠재의식을 그냥 모조리 바꾸면 된다. 그 패러다임만 바꾸면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무한한 잠재력과 선택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이리저리 헤매다 어떠한 진전도 없이 뭐 별 볼 일 없는, 남들이 보기에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반면 A라는 사람은 성공, 만족, 행복, 부단한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똑같은 재능과 능력으로 출발점이 같았던 이 두 사람은 왜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르렀을까? B라는 사람은 패러다임의 통제를 받은 반면 A는 그렇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나의 26살 이전, 그 이후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사소한 일상에 유난히 충실하다가 결국엔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말이 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자리에 앉아 감사한 일들을 적는다. 그리고 다 쓴 뒤엔 맨 아래에 이렇게 쓴다. 나의 정신적 DNA는 완벽하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삶 속에서 그 완벽함을 습관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그렇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일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당신의 패러다임, 즉 유전적 길들임은 수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서로 다른 에너지 조각이 만나 공명이 일어나고 당신의 탄생이 시작되면서 280일 동안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됐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에너지 조각은 어디에서 왔을까? 당연히 어머니의 부모님에게서 왔다. 당신의 아버지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다. 시간이 흘러 당신이 태어난 뒤 당신 안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잠재의식으로 쌓이게 된다. 그렇게 쌓인 잠재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유전적 길들임에서 벗어난다는 건 어쩌면 전쟁과도 같은 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끈질기고도 무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며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생각만이 유일한
힘이다. 생각은 무형의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힘이다. 만물을 만드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태가 창조된다. 조금 거칠게 들리겠지만 사실 창조 같은 것은 없다. 어떤 것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물을 어떻게 얻는다는 것일까?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만들어질 때 그때 창조가 일어난다. 이때의 창조는 기존의 창조와는 다르다. 이 또한 당신이 생각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으로 이 에너지를 조종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때부터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온 우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생각이 촉발된다. 자연스럽게 집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전에 몰랐던 분야에서 시너지가 발생한다. 이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반복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럴 것 없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그러니 이제부턴 망설일 이유가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더는 외부 세계가 당신의 상상에 간섭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 더 이상 은행의 잔고를 들여다보지 말고 상상하라. 원하는 것을 보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라. 화가 반고흐에게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물었다. 반고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꾼 뒤에 그 꿈을 그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몫의 파일을 따진다. 자기 몫의 파일을 더 많이 가져가려면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있다. 바로 파일을 크게 키워서 모두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면 된다. 당신의 수입은 지금 어떠한가? 소득을 결정하는 보상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필요성, 일을 해내는 능력, 그리고 대체 불가능성에 정비례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당신이 집중해야 할 단 한 가지를 꼽는다면 당연히 일을 해내는 능력일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서 당신의 실력,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시간과 돈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나 역시 자나깨나 돈 걱정에 매달려야 했던 때가 있었다. 지인도 모자라 지인의 형제에게도 돈을 빌려야 했던 상황이었기에 늘 초조하고 불안했다. 당신의 재정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만약 다음 달 말까지 5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재정 상태가 녹록지 않다면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엄청나게 막막할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도 이미 많이 받았기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할까? 당신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한편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에게는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모두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자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렇게 당신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식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흘러온 힘으로 원하는 것을 뭐든 만들 수 있음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모두 다 소진해 버린다. 다시 돌아가서 계좌에 잔액은 없고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구할 방법은 막막하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다. 당신은 문제의 원인이 돈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돈이 부족한 것은 현상일 뿐 진짜 원인은 무지이다. 계좌 잔액이 바닥난 상태여도 마음속에 500만 원 이상의 돈이 생길 것이라는 그 이미지를 품었다면 돈은 생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린다며 비웃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에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말한 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본 적조차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룬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 이걸 실제로 해본 수많은 기업가들과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 그냥 그 차이뿐이다.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될지 알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결국엔 올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당신이 원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붙잡고 꿋꿋이 지키면서 당신 안에 각인시켜라. 물리적인 단계에서 비롯된 것은 모두 비물리적인 단계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결핍과 한계는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당신이 자초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부정하는 자신의 모습이다. 삶의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을 바르게 가다듬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부의 근원에서 가까운 곳에 살수록 많은 부를 받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보다 부와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의 마음을 크게 표현할수록 호재는 더 많이, 더 빨리 다가온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축복의 근원에 가까워지도록 당신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관한 이 이야기가 이제 이해되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상하게 들리는가? 불안감이 엄습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앉아 이 감사하기를 실천한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걱정들이 사라지고 더 놀라울 정도로 문제들이 해결된다. 감사는 우리 삶에서 실현하고 싶은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도구다. 사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모든 에너지가 당신이 꿈꾸던 삶의 형태로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만 겁먹은 채 두 눈 질끔 감고 모른 척하며 살아왔을 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